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보려 합니다. 그래서 썰반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부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1990년대 중반, 27이던 저는 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는 조심스럽고도 짧은 만남 끝에 그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죠. 그이는 소규모지만 자신의 사업을 꾸려가는 당당한 대표였고, 저는 한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각자 일터에서 일하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육아와 살림, 그이의 내조에 힘쓰면서 재밌게 살았죠. 저희 세 식구는 늘 행복했고 앞날도 평생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고 나니 아들은 어느새 잘 뛰어노는 10살 소년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전보다 더 크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물론 남들과 비교해선 안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큰 불행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어쩌면 그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주문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히 믿고 있던 확신은 어느 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 안 좋다 못해 진짜 위태로워.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방법? 장인어른한테 좀 얘기해봐. 돈 좀 보태달라고. 당신도 알잖아. 아빠한테 그런 여유 없다는 거. 우리 집 사정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겠지. 알긴 아는데. 참. 내 팔자도 기가 막혀. 친구놈들 얘기 들어오면 장인어른이 차도 사주고 집도 해줬다는데 난 뭐냐? 마누라복도 없고 처가덕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이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아빠 원망할 때야? 그래, 맞아. 지금 처가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친구놈들한테라도 도움 좀 청해봐야겠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남편은 자꾸만 속을 터놓듯 그런 말들을 했고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마음속으로만 상처를 삼켰습니다. 그래도 그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의 사업은 결국 몇 달 못 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막대한 빚은 없었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필요했기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로 저는 일을 찾아 나섰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보험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에게 머리 숙이며 부탁해 계약을 따냈고 이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 길거리를 헤맸어요. 아무 회사 문이나 두드리며 하루하루 실적을 쌓아갔죠. 그렇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어느새 집에서 빈둥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10년 넘게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넘기며 지내던 어느 날, 그 모든 인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험을 권했던 한 지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봐.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무조건 와. 어딘지 묻지 말고 그냥 와.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에 있는 한 호텔 앞이었어요. 숨을 고르고 도착하니 지인이 다급하게 절 끌어당기며 말했죠. 따라와. 네 남편 지금 이 안에 있어. 다른 여자랑. 뭐라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다고? 그래. 나 바로 옆방에서 출장 와 있었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분위기도 이상했고 서로 딱 붙어서 웃으면서 들어가더라. 아무래도 단순한 만남은 아니야. 에이, 설마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야. 당신 오해한 거겠지.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근데 내가 눈이 장식이냐? 방 번호까지 알아. 지금 이 방이야, 여기. 지인의 손가락이 가리킨 그 객실 앞에 서자 제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되뇌며 제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지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더니 호텔 직원인 척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주문하신 음식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이어진 장면은 제 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의만 대충 걸친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침대 위에 흐트러진 채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낯선 여자의 맨살 위로 이불이 무심하게 덮여 있었고 방 안에는 땀이 식어가는 냄새와 배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목젖이 덜컥 막히는 느낌.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지금 바람을 피운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이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친구가 꼰질렀구만. 이봐요 아줌마, 남의 가정사에 왜 함부로 끼어들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몸은 계속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인이 제 등을 툭툭 두드리며 뭔가 해보라고 재촉했지만 손끝 하나 꿈쩍할 수 없을 만큼 제 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떨림은 점점 커지더니 딸꾹질이 나왔고 손은 마비된 듯 주먹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정도 몸도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마치 큰일도 아니라는 듯 하품을 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지금 이 자리에서 난리칠 일 아니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아이 글쎄다, 뭐 별일 아니야. 남자란 게 원래 한 번쯤은 일탈도 하고 그래. 그냥 요즘 생긴 작은 취미였다고 생각해. 근데 하필이면 당신한테 딱 걸려버렸네. 뭐 어쩌겠어.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지. 당신 정말 이 나쁜 인간. 아이고,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네. 됐고 얼른 나가. 집에 가라고. 꺼지라고.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한 듯 굳어있던 몸이 풀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있는 힘껏 주먹을 쥐고 남편의 면상에 그대로 날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그 이의 얼굴이 휘청할 때까지 주먹질을 퍼부었고 다리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빨로 어깨를 물고 손톱으로 뺨을 긁었습니다. 어떤 힘이 제 몸을 움직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의 화살은 그대로 침대 위 상간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숨죽이고 누워있던 그녀는 제가 침대로 올라서는 순간 눈을 번쩍 떴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온몸으로 그 여자의 몸을 짓밟고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날리며 외쳤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내 가정을 망쳐? 어디서 감히! 제 안에 있던 온갖 분노와 상처와 서러움이 그날 그 자리에서 화산처럼 터졌고 두 남녀를 제대로 응징해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호텔에서 질질 끌다시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맺혀 있었지만 변명은 끊이질 않았어요. 마루에 무릎을 꿇고는 울먹이며 입을 열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 뭐라고? 너 진짜 돌았냐? 네가 바람 피우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화를 안 낼 줄 알았다고? 설마 내가 그런 것도 이해해줄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한 거야?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당신은 항상 얌전하고 청순한 스타일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말없이 넘기려나 싶었지. 진심으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에겐 진영이가 있잖아. 애 앞에서 이혼은 너무 가혹하잖아. 닥쳐. 너 따위 입에서 내 아들 이름 꺼내지 마. 더럽혀지니까. 알았다고.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한 상태야.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나 정신 차릴게. 정말 잘할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할게.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여보. 그이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간절했지만 제 마음엔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지 오래였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그 얼굴을 두고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지만 생각났습니다. 용서 같은 단어는 이젠 제 사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했죠. 한 이틀 정도 지나자 담당자가 절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몇 장과 함께 뜻밖의 말을 던졌죠. 사모님 남편분 상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우리가 조사한 것만 4명입니다. 낮 시간대 주로 만나요. 은근슬쩍 카페나 모텔 들렀다가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한 척 집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당신 고생한다며 손 하나 안 대고 설거지 다 해줬던 내가 그렇게 속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길들여진 여우처럼 주간엔 바람 피우고 야간엔 가정에 들어와 가장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복잡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랄까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 이젠 끝이다. 저 더러운 인간하고는 당장 손절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자료였어요. 남편은 이미 사업을 말아먹은 상태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그래도 전 단 하루도 더 같이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었고 제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제가 돌아서자 곧 포기한 듯 말하더군요.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냥 네 말대로 하자. 나도 더는 맞고 싶지 않아. 무슨 옆에 내가 날마다 손찌검이냐? 나도 지겨웠던 참이니까 이제 진짜 끝내자. 그렇게 저는 함께 살던 집을 가져가기로 했고 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덕분에 아들 하나는 건졌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보험 일을 계속했어요. 보험 영업이 워낙 시간은 자유로운 편이라 엄마 노릇도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었죠. 맨 땅에 헤딩하듯 다시 시작한 삶이었지만 발로 뛴 만큼 고객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수입도 꾸준히 안정됐어요. 어느새 학원비도 문제없이 낼 수 있었고 아들 사고 싶은 거 하나둘 사주며 웃을 수 있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게 강산이 2번 바뀌고 아들은 훌쩍 커버려 어느새 30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히 대기업에서 일하며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었고요. 저 역시 여전히 보험 일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젠 여유와 자부심이 생긴 채로 말이죠.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진영아, 일도 좋지만 연애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살아야지. 인생 한 번뿐이야. 엄마, 나 연애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럼 왜 지금껏 말 안 했어? 그냥 결혼할 상대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소개해드리려 했죠. 야,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할 건 다 하고 있었구만.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된 거야? 이제 3년 좀 넘었을걸요. 어머나 세상에. 3년이나 사귄 걸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미안해요, 엄마. 곧 소개할게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헉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연애도 그렇지만 3년이나 사귄 사실을 이렇게 뒤늦게 털어놓다니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무뚝뚝한 아들이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비밀을 꽁꽁 감출 줄은 몰랐죠. 나를 걱정한 걸까? 아니면 반대할 걸 미리 알았던 걸까? 마음이 뒤섞인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말한 예비 며느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모습은 공손했지만 제 눈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외모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대학도 안 나왔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에 속으로 우리 진영이가 아깝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럼 대학은 안 다녔다는 거야? 네, 어머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식당을 돕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주방 쪽 일을 맡고 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건 알겠고 아가씨도 착실하게 일한 건 알겠어. 근데 미안하지만 난 좀 걸려. 내 마음엔 안 들어. 내가 혼자 아들 키워서 여기까지 보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마음 이해는 되겠지?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면 오히려 더 상처만 깊어질 테니까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고 그 옆에 있던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엄마, 제가 어떻게 컸는지 잘 알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에요.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해야죠. 진영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세상 살아보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너같이 괜찮은 남자면 다른 여자들도 많이 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연애로만 만족해.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제가 책임질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제 마음 바뀌지 않아요. 다른 여자 만나보라는 말,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조용하고 순하던 아들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며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제 입장도 꺾을 순 없었어요. 끝까지 저는 그 만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듯 어느 날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예비 며느리네 집에서 함께 지낸다고요.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어 보였고 결혼하겠다는 의지도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 어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보자는 마음도 있었죠. 현관 앞에 도착하니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이 나와 저를 반기더군요. 진영이 어머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혜진이 엄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유, 신세라뇨.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올 사람이잖아요. 저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말 들으시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솔직히 제 딸이 많이 모자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두 아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너무도 진심이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식사도 준비해뒀어요.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보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더군요. 눈빛은 생기 가득했고 혜진이를 바라보는 눈이 어찌나 다정한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끝까지 말리면 평생 이 아이의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진영아, 결혼 허락할게. 대신 각오 단단히 해라. 잘 살지 못하면 네 엄마 손에 혼쭐 날 줄 알아.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두고 볼 거야, 얼마나 잘 사는지. 걱정 마세요. 우리들 진짜 잘 살 거예요. 엄마가 인정하게 해드릴게요. 예비 며느리도 눈을 반짝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흰 하늘이 두 쪽 나도 누구보다 잘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진영이 잘 챙기고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그래, 혜진아. 네가 우리 아들 좀 잘 보필해줘라. 얘가 귀하기만 자라서 아는 게 없어. 바보 같은 면도 많지만 정은 깊은 아이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저는 결국 마음을 풀었고 한 달 뒤 양가가 정식으로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위긴 좋았어요. 양가 모두 화기애애했고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던 전 남편이 그 당당한 얼굴로 상견례장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고 다리 힘이 풀려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온 거야? 왜 이래? 아직도 나만 보면 열불이 터져? 나도 진영이 아버지야. 진영이랑 연락하며 지냈다고. 결혼한다기에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것도 먼 걸음 해가면서. 축하? 웃기지 마. 당신은 여기 올 자격 없어. 우리 아들이 맘 약해서 당신이랑 연락한 거 그건 내가 뭐라 못해. 하지만 이 자리는 안 돼. 여긴 가족이 모이는 자리야. 당신 같은 사람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아이고 이 여편네 늙어서 그런가 성깔만 드세졌네. 비켜. 나도 진영이 아버지라고. 앉을 권리 있다고. 그러더니 저를 밀치고 뻔뻔하게 사돈 앞자리에 턱 앉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치욕스러워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앉긴 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려 사돈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전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데려가시게 됐으니. 근데 뭘 좀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데려가는 조건으로 뭘 주실 건가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인간 결국 아들을 팔아 한몫 챙길 생각이었구나 싶더군요.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벌떡 일어나 그 인간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나가. 당신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온 거야? 뻔뻔스럽기 짝이 없네. 이런 천박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장 꺼지라고 했어. 못 들었어? 이건 놔. 나도 좀 아들 덕 좀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발광이야? 진영아 너도 좀 도와봐. 네 아빠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 계속 나오게 둘 거야? 그제 아들도 일어나 저와 함께 아버지를 밀어냈고 전 남편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또 보자. 라는 헛소리를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비록 찝찝한 꼴을 보이긴 했지만 남은 상견례는 저희끼리 잘 마무리했고 결혼 준비도 예정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날, 제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눈부시게 멋졌습니다. 넥타이 하나에도 단정함이 묻어났고 손끝 하나 허투루 쓰지 않던 그 자태가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며느리, 그 아이도 참 곱고 단정했어요. 드레스 자락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걷는 모습이 어찌나 조신하고 고운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게 미안해지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하객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려는데 축의금을 정리하던 아들 친구들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붙잡더군요. 저기 어머님, 저희가 축의금 정리하던 중에 진영이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돈을 한 좀 가져가셨어요. 뭐라고? 그 인간이? 못 말렸어? 저희가 붙잡긴 했는데요. 갑자기 외투를 확 벗더니 도망을 쳐버렸어요. 진영이 아버님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싶어서 예식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져갔다고요? 계산해보니까 한 7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하객들 얼굴이 스쳐가는 게 민망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 사실이 사돈네나 다른 하객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상황을 넘겼고 신혼여행 가는 아들 부부를 배웅한 뒤 저는 곧장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그 인간 전 남편이 숨어있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노크를 탁탁. 얼마 안 있어 문이 삐걱 열렸고 그 인간이 고개를 내밀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내 코! 미쳤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너 정말 인간이냐? 하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훔쳐가? 어디서 그런 천하의 개수작을 부려? 돈이 너무 급했어. 내 처지를 좀 봐줘. 고시원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방값이 밀려서 당장 쫓겨날 판이라 잠깐 빌린 거라고? 빌렸다고? 그런 걸 절도라 부른다는 걸 모르냐? 네 꼴이 그 모양이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내가 그렇게 큰 죄라도 지었니?
왜 하필 오늘이냐? 왜 내 아들 결혼식 날이냐? 아니 애비가 아들한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하도 미쳐 날뛰니까 진영이가 내 전화도 안 받아. 나도 애비라고. 나도 애 키운 건 아니지만 피는 섞였다고. 피만 섞이면 다 애비냐? 그동안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냈냐? 생일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있었냐? 네가 아빠 노릇한 적이 있어야 그런 소리라지. 넌 그냥 인연 끊긴 남일 뿐이야. 아니거든. 3년 전부터 진영이랑 연락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또 난리칠까봐 그 전에 숨어 지냈던 거고. 하! 웃기고 앉았네. 돈 떨어졌지? 그래서 연락한 거잖아. 지금 네 꼴을 보라고. 난 네 속을 훤하게 꿰뚫고 있어.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야. 아이 진짜 당신 너무하네. 나 요즘 인생이 진짜 바닥이야. 좀 살려줘. 어? 말 좀 곱게 해줘도 되잖아. 닥쳐. 말 붙이지 마. 내 아들한테도 다신 연락하지 마. 이번 건 넘기지만 또 접근하면 내가 훔쳐간 축의금 절도죄로 바로 신고해버릴 거야. 알아들어? 알았어,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만나 됐냐?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고시원 복도를 울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전 남편은 한쪽 뺨을 감싼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와 그 인간을 다시 만나지 않길 바라며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 다짐했던 대로 정말이지 참 잘 살았습니다. 신혼집에 들릴 때마다 둘이 마주 앉아 귤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괜히 미소가 지어졌고요. 손끝으로 찻잔을 건네는 아들의 다정한 눈빛, 혜진이의 조곤조곤한 대답 속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이 결혼 잘 됐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안사돈이 전화를 걸어왔고 뭔가 급한 일인 듯 식당 근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얼굴을 마주한 사돈은 눈빛부터 다급했고 그늘진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기 사돈, 진영이 아버님이 며칠 전 저희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 인간이요? 식당까지요?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데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사업하신다고 3억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인간이 사돈네한테 3억을? 혹시 주신 건 아니죠?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럼요. 저희가 무슨 그런 큰 돈이 있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인지 진영이한테 들은 것도 있고 절대 줄 생각 없었죠. 근데 자꾸 찾아오시고 매번 며칠 간격으로 오셔서 곤란하게 하시길래 제 남편이 그냥 50만 원 쥐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사돈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부끄러웠고 머리가 수그러지며 죄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이런 폐를 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확실히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 인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가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쿵쿵쿵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사람들이 문을 빼꼼 열고 구경하듯 고개를 내밀었고 전 남편이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제 안에 쌓인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이가 얼굴을 내밀자마자 저는 말도 없이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아이 내 콧! 당신도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사돈 식당에 기어가서 돈을 뜯어? 3억을 달라고? 제정신이야? 겨우 50만 원 받았어.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생난리를 치는 거야? 겨우라니! 넌 지금도 뻔뻔하게 사람 앞에 얼굴 들이밀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야. 사업한다고 사돈한테 3억 달라고 했다며? 너 지금 인간이긴 하냐? 아니지. 말해봤자 소용없지. 넌 맞아야 말을 듣는 놈이지. 제발 진짜 쫓겨난다고.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걸 바라고 이러는 거야 이 몰상식한 자식아. 오늘은 네 등짝에 내가 손도장을 제대로 찍어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렇게 저는 손에 잡히는 거라면 뭐든 들고 고시원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옷걸이가 날아가고 플라스틱 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고 욕실 문은 쾅쾅 흔들렸죠. 전 남편은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제대로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됐어! 이제 진영이한테 얼씬도 하지 마. 또 내 아들 근처만 맴돌면 이번엔 네 축의금 절도 사건도 경찰서에 신고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수갑 채워줄 거니까 어디 두고 봐! 아야,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만난다니까! 끝까지 잘못한 걸 모르고 떠드네? 오늘 제대로 날 잡은 줄 알아라! 그 인간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인 뒤 사람들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고시원에서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진영이에게 들으니 전 남편은 결국 고시원에서도 쫓겨나 다른 동네로 자취를 감췄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마치 알터니가 빠진 듯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아주 멀리 떠났고 제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은 한결 홀가분해졌고 이제는 오롯이 아들 부부의 앞날만 걱정하면 되겠다 싶었죠. 자주 보진 않아도 늘 다정한 둘이었고 전 이제 손주 소식을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영아, 손주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엄마 요즘 그 생각에 잠도 안 와. 엄마,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좋은 소식 곧 들려드릴게. 그 말에 마음이 놓였고 조바심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고 저는 평소처럼 그의 무사 귀가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경찰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진영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드님이 현장에서... 그 말은 끝까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겨우 깨어나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조차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은 너무 커서 다시 혼자라고 말았죠. 그 뒤로 사흘,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을 걷듯 흐릿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신을 겨우 차린 것은 이미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제야 들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조문객을 일일이 맞아주셨고 장례 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셨다고요.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준 것이 부끄럽고 고마워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젠 그들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를 찾아갔죠. 신혼집은 이미 짐을 빼고 빈집인 상태였고 사람의 온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 사돈 부부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저를 본 그들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사돈,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귀를 때리는 듯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은 바로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돈 식구들 역시 저만큼 아팠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과 스스로를 모두 가두고 살았습니다. 은둔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삶이었죠. 사람을 피하고 전화를 꺼두고 누구의 얼굴도 마주하지 않으며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저도 무너질 것 같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진영이도 기뻐할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예전처럼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질 듯 솟구칠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손끝으로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진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지? 보고 있지? 시간은 그 후로 또 한 해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사를 갈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 그 방에 남은 온기, 책상 위에 아직도 놓여있는 펜 한 자루, 그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는 듯 느껴져 도저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눈가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혜진아, 이게 웬일이니?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서로 묵묵히 있자는 듯 침묵을 지켜왔는데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걸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암묵적으로 다시 마주치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갈 곳이 없어서요. 이렇게라도 염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문 밖에선 아이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은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며 천천히 사정을 들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무리하게 식당 분점을 2군데나 내었는데 둘 다 망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대출금은 산처럼 불어나고 결국 집도 식당도 다 넘어갔답니다. 에휴, 난 너희가 여전히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셔? 시골에요. 친척집에 얹혀 계시고 농사일을 돕기로 하셨어요. 저는 혼자 서울에 남기로 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진영 씨의 온기가 그리워서 오기도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스르르 파고들었습니다. 진영이 이름이 오랜만에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눈시울이 찡해졌지만 한편으론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아들을 그리워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피난처가 필요했던 걸까? 하지만 처량한 얼굴을 보고 나니 내몰 순 없었습니다. 그래, 취직하고 방 구할 때까진 편하게 지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혹시 그이 방에서 지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정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 방은 안 돼. 거긴 아직도 내 아들이 숨쉬는 곳이야. 다른 방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내 아들 방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줘. 조금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저 나름의 경계였고 보호였으며 마지막 남은 아들의 자취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요즘 어플 하나만 깔면 일할 수 있다는 물류센터에서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저도 보험 일로 바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하루 고작 몇 분이었습니다. 서로 무언의 공존 속에 지내던 어느 주말,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방을 닦으려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 낯선 공기가 흘렀고 무언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마음을 두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며 방 안을 둘러보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 아들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시계 진열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4-5개쯤 있었던 시계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혜진이가? 그 애가 딱히 악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도 가까운 법이니 훔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유품은 제겐 마지막 남은 아들의 체온 같은 것이었기에 그 상실감에 분노가 곧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들어온 혜진이를 마주 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내 아들 방에 들어갔지?
네, 어머님. 그 일 생각이 나서요. 그냥 아주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나왔다고? 뭘 들고 나오진 않았어? 네? 제가요? 아니에요. 진영 씨 물건에 손도 안 댔어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가 뭘 훔치기라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시계들 그 진열장에 있던 게 몽땅 사라졌어. 시계요? 어머님 전 그런 거 몰라요. 진짜예요. 전 정말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걸 남몰래 들고 나갔다는 의심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 물건 당장 가져와!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했어야지. 내가 줄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몰래 훔쳐? 차라리 돈 받고 꺼지란 말이야. 어머님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계에 발이 달려서 나갔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없어졌다고. 폐가 망신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네가 들어온 이후라고. 그 말에 며느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차마 눈길을 줄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아니에요.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곧 방도 구할 수 있고요. 진영 씨 물건을 어떻게 제가 그런 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좋아. 이 집에서 못 나가. 내 아들 유품 돌려놓기 전까진 절대로 못 나가. 경찰도 부르고 네 부모도 부를 거야. 어디 한번 그 더러운 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나 보자고. 그러자 혜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의 분노가 점점 이성에게 밀려났습니다. 혹시 내가 헛다리 짚은 건 아닐까? 며느리의 울음이 억울해서 터져나온 것 같기도 했고 제 아들의 물건에 진심으로 손을 댈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건 분명하지만 단정짓긴 이르다는 생각이 퍼지자 저는 일단 모든 걸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주말에 또 청소를 하러 아들 방에 갔더니 이번엔 고급 양복과 명품 구두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들의 채취가 빠져나갈까봐 세탁도 안 하고 보관하던 건데 이게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과 구두이니 어딘가에 중고로 팔아넘겼다고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 말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으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일단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감시하기로 했어요. 또 뭘 훔쳐나가는지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로 했죠. 일을 나갔을 땐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 며느리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며느리가 잠들고 나서 언제 깨어나 도둑질을 하는지 감시했답니다. 사나흘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며느린 얌전히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 3시쯤에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려 얼른 안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들 방에 들어갔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아들 방으로 조용히 걸어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아들 옷을 입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님 깨셨어요? 죄송해요. 며느린 아들의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채로 아들의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진영 씨가 생각나서요. 그이의 채취를 받고 싶어서 옷을 입어봤고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뭐? 내 아들이 그리워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놀라셨죠? 근데 저 그 일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주 진영 씨 꿈을 꾸기도 하고요. 보고 싶어서 눈물도 흐르고 그래요.
며느리가 아들의 옷을 걸치고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도둑질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걸릴까봐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다시 안방에 가서 몸을 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홈 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아들의 방에 설치하면 유품이 왜 자꾸 없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란 걸 금세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보험일을 나가기 전에 사람을 불러 아들 방에 2대의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범인이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이번엔 아들의 비싼 만년필과 결혼 예물인 반지를 들고 나가더군요.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죠.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를 했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왔니? 어머님, 경찰서에 무슨 일로... 설마 도둑놈 잡았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의심했으니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불렀다. 저기 피떡이 된 인간 보이지? 헉! 아버님? 그렇습니다. 제가 돼지게 패줘서 송장되기 직전인 도둑놈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이가 돈이 급했는지 사돈부부의 식당에 갔다가 망한 걸 알고 며느리를 쫓아다녔대요. 뭐라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제 집에 들어가는 걸 봤고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알아차리고 낮 시간에 와서 티 안 나게 하나하나씩 물건을 훔쳐서 중고시장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애비라는 놈이 아들의 유품을 몰래 가져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을 저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내서 흠씬 두들겨 패주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와 무단침입죄로 쇠고랑을 차고 조서를 받고 있었어요. 이 짐승아, 네 놈 때문에 내가 엄한 사람을 의심했잖아. 내 며느리한테 사과해. 사과는 무슨... 내가 사과하면 당신이 고소를 취하해 줄 거야? 멍청아, 이미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가서 넌 무조건 재판받을 거라고 했잖아. 아이 짜증나. 애비가 아들 물건 좀 슬쩍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야단인 줄 모르겠네. 끝까지 끔찍하구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난 아들 채취가 있는 물건을 아까워서 만지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걸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어차피 이미 세상에 없는 놈이잖아. 유품 가만히 둬서 뭐해? 이 짐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제가 팔짝 뛰면서 달려들자 형사들이 저를 잡아서 말려 겨우 싸대기 한 대밖에 못 때렸답니다. 전 남편이 팔아넘긴 유품이 어디로 갔는지 일일이 확인한 형사들은 물건을 사간 사람들에게 연락해 다 돌려받았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고요. 벌 받고 뉘우칠 놈이 아니니 다음에 출소하면 또다시 매운맛을 보여줄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집안에 몰래 들어와 유품을 훔쳐갈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나도 그래. 아무튼 일이 다 끝났으니 집에 가자. 아들 유품도 다 되찾았고 나쁜 놈은 감옥에 갔으니 우리 집에 가자. 며느리는 한 달쯤 더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짧은 말들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함께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짐을 정리하며 말하더군요. 더는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아니 난 괜찮은데 네가 불편하면 나가야겠지. 그 뒤로 2년 정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말했어요. 어머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요, 어머님. 그게 될까? 아니 뭐 이렇게 아들이 사랑했던 며느리를 보는 게 좋긴 하지. 나야 환영이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고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을 되살리곤 했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을 함께 되짚다 보면 문득 아들이 살아있는 듯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지막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새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어색했고 그녀 역시 새 출발을 한 마당에 굳이 과거로 손을 뻗지는 않았겠죠.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그리고 며느리를 제 마음속 조용한 추억의 서랍에 넣어뒀죠. 저는 여전히 아들의 방에서 지냅니다. 때로는 웃고 더 자주 울고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아마 저는 평생 이 방에 들어와 그렇게 행동하며 살 겁니다. 제가 언제 아들의 곁으로 갈진 모르지만 그날까지는 살아야겠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몸도 마음도 챙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갈 겁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겠지만 그래도 살아보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고 그리움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감히 전합니다. 기운 내세요. 어쩌면 너무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살아봅시다.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다가 훗날, 아주 먼 훗날 그리운 얼굴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견뎌내기로 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